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는 런던 남부 미챔에서 발생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외국인 이민자들이 생활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노즈라는 이름을 가진 여성으로 그녀는 이라크 쿠르드족의 한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에는 6명의 형제자매가 있으며 그녀는 4번째 딸입니다. 3명의 언니, 1명의 동생, 그리고 1명의 남동생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노동자였고 어머니는 전업주부였습니다. 바노즈가 10살이 되던 해 전쟁으로 인해 가족은 이라크를 떠나 영국으로 이주하게 되었고 런던 남부 미챔에 정착했습니다. 가족들은 손수 만든 물건들을 팔며 간신히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바노즈는 몇몇 언니들과 함께 일찍 학교를 중퇴하고 집안 살림을 돕기 위해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2006년 1월의 어느 날 바노즈는 집에서 낮잠을 자고 있던 중 이유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은 여러 차례 수색을 했지만 그녀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도 그녀가 어디로 간 것인지 그날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 25일 수요일 오전 9시 런던 미챔에 있는 한 남성이 급히 경찰서로 달려가 자신의 여자친구가 실종되었다며 신고를 했습니다. 그 남성의 이름은 로우마 술레만이 23살로 노동자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자친구 바노즈를 1년 전 여름에 만났고 두 사람은 서로 깊이 사랑하게 되어 매일 문자를 주고받으며 얼마 후 결혼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자친구는 1월 24일 하루 전 갑자기 실종되었습니다. 그는 여러 번 문자와 전화를 했으나 답이 없었고 여자친구의 안전을 걱정한 그는 결국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실종된 바노즈는 21살로 직업은 방직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였으며 부모님과 여동생, 남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3명의 언니들은 일찍 집을 떠나 각자의 가정을 꾸렸습니다. 바노즈는 매우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랐는데 그녀가 5살 때 어머니는 그녀에게 할례를 시행했습니다. 이는 오래되고 잔인한 풍습으로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그녀의 언니들 또한 이 과정을 겪었으며 집안에서 여성들은 매우 억압적이고 말할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바노즈의 아버지 마흐무드는 매우 고집스럽고 엄격한 중년의 남성으로 집안에서는 아무도 그의 명령에 반항할 수 없었습니다. 마흐무드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해 몇몇 딸들에게는 전혀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문제를 해결할 때는 자주 폭력과 욕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딸들의 옷차림에 대해 매우 엄격했으며 꽃무늬 옷을 입는 것을 금지하고 네일 폴리쉬를 바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마흐무드는 딸들이 집안에서든 밖에서든 어떤 남성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를 방탕한 행동으로 간주했습니다. 이런 엄격한 교육 덕분에 그의 5명의 딸들은 모두 그를 두려워했습니다. 같은 해 이 가족과 함께 영국으로 이주한 사람은 마흐무드의 형제인 아리아고 모흐무드입니다. 바노즈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집안에서 말 한마디로 모든 일을 결정하는 존재였지만 사실상 집안의 가장 역할은 아버지의 형인 아리 큰아버지가 맡고 있었습니다. 아리는 가족 중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고 성격 또한 아버지와 비슷하게 화가 나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습니다. 그는 5명의 조카들의 결혼 문제에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마흐무드는 형 아리의 의견에 항상 따르며 가족의 중요한 결정을 형에게 맡기곤 했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바노즈의 집으로 갔습니다. 이 지역에는 대부분 이라크 이민자들이 거주하고 있으며 각 가정은 독립된 마당을 가진 집들이었습니다. 경찰이 질문을 하자 바노즈의 아버지는 딸의 실종에 대해 매우 놀란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딸이 친구를 만나러 갔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휴대전화가 꺼져 있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가족은 항상 화목했으며 자녀들은 자신을 매우 존경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갑자기 실종된 일은 처음이라며 이런 상황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바노즈의 큰아버지도 경찰에게 바노즈는 가족들과 잘 지냈고 자주 친구 집에서 자곤 했으며 누구와도 다툼을 벌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아무 이유 없이 실종된 것은 가능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바노즈의 어머니에게도 질문을 했고 그녀는 특별히 걱정하는 기색 없이 딸이 외출한 것뿐이라고 생각하며 경찰이 너무 과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경찰은 집을 수색해 볼 수 있겠냐는 요청을 했고 바노즈의 큰아버지는 이를 허락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집안의 모든 구석구석을 수색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바노즈의 친구인 A양을 찾아가 상황을 물었고 A양은 몇 년 전부터 바노즈를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바노즈가 결혼한 이후 두 사람은 연락이 끊겼다고 전했습니다.
A양은 반오지의 아버지가 그녀에게 매우 엄격해 친구를 사귀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함께 외출한 적이 없었고 가끔씩 문자로 소통할 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은 한 달 전이었고 그때도 주고받은 내용은 주로 일에 관한 것이었으며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A양은 반오즈가 어디에 갔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반오즈가 일하던 방직 공장으로 가서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공장 동료들은 반오즈가 최근 며칠간 출근하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그 이유는 모르겠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그녀의 가족에게 일이 생겨서 바쁜 것 같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방직 공장 사장은 경찰에게 반오즈가 성실하고 근면한 직원이라며 최근 갑자기 퇴직 의사를 밝혔던 점을 언급했습니다. 공장 측은 그녀를 붙잡기 위해 며칠간 휴식을 주며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퇴직 이유에 대해 반오즈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았고 마치 말하기 어려운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최근의 실종자 신고서와 신고 기록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반오즈가 이전에 2차례 경찰에 신고한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은 2005년 12월 2일로 돌아갑니다. 그날 반오즈는 우연히 부모님의 방을 지나가다가 그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대화에서 반오즈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는 반오즈와 그녀의 남자친구를 없애기로 이미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계획을 어머니에게도 알려 경계심을 갖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반오즈는 이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워졌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정말로 해를 가할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반오즈는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고 언제든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끝내 그녀는 경찰에 이 사실을 알리기로 결심하고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나와 내 남자친구를 해치려 준비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오늘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매 순간 절망 속에서 살고 있으며 언제 내 목숨을 잃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 편지를 접수한 뒤 큰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를 단순한 장난으로 여겼고 이런 가정 내의 갈등은 가족 내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판단하여 사건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2주 후 반오즈는 다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그녀를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갔고 평소와 달리 여러 병의 브랜디를 사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식사 중 아버지는 할머니를 일부러 따로 보내고 반오즈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계속해서 술을 권했습니다. 반오즈는 아버지가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직감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속해서 하얀 장갑을 끼고 있었고 식사 중에도 그 장갑을 벗지 않았습니다. 이는 아마도 씻기 위해 지문을 남기지 않기 위한 의도였을 것입니다. 반오즈는 점점 더 두려워졌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하얀 장갑에만 시선을 고정하며 불안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라고 명령했고 반오즈는 더욱 두려워져 빨리 집을 떠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반오즈는 대화를 돌려가며 일어난 기회를 이용해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방의 문을 열려고 했을 때 문은 이미 잠겨 있었고 창문도 모두 잠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절박한 마음으로 창문을 맨손으로 깨고 밖으로 탈출했습니다. 그 후 반오즈는 거리로 도망쳐 달리기 시작했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계속 달렸습니다. 마침내 편의점을 발견하고 나서야 멈춰섰습니다. 이때 그녀의 두 손은 유리 파편에 의해 찢어져 피가 흐르고 있었고 편의점 직원은 그녀의 손을 간단히 처리한 뒤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후 즉시 현장에 도착했고 반오즈는 매우 격양된 상태에서 자신이 아버지에게 해를 입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를 이해할 수 없었고 세상에 부모가 자기 자식을 해칠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반오즈가 피해망상증에 걸렸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지 않았고 반오즈는 자신이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하며 이번 일을 겪고 난 뒤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이 사건을 자해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지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반오즈의 아버지와 연락을 취했고 결국 그들은 맥도날드에서 만날 약속을 잡았습니다. 경찰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아버지는 반오즈에게 사과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그는 반오즈에게 몰래 아리의 말에 속아 이렇게 행동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지하게 사과하는 모습을 보고 반오즈는 그의 마음이 착하다고 생각하며 즉시 그를 용서했고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한 달 후 반오즈는 다시 실종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에 따르면 반오즈는 16살 때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주선으로 이라크 남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남성은 반오즈보다 10살 많고 외모도 평범하며
글을 읽을 수 없고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격이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후 반호즈는 가정폭력을 지속적으로 겪었고 2년 후 결국 이혼하여 부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계를 위해 반호즈는 현지의 방직 공장에서 일자리를 구했고 이 시점에서 현재의 남자친구인 로우막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매우 잘 통했으며 대화 주제가 끝이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관계가 발전했지만 그들은 이 관계가 반호지의 아버지에게 알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만약 알려지면 아버지는 두 사람을 반드시 막으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번 몰래 만나거나 문자 메시지로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들이 기차역에서 포옹하며 키스를 나누고 있을 때 우연히 한 지인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 사건은 빠르게 반호지의 아버지에게 전달되었고 아버지는 매우 화를 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헤어지라고 요구했으며 큰 아버지는 더 큰 분노를 표출하며 반호즈가 외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심지어 두 사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며 그들이 너무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비난했습니다. 반호즈가 실종된 후 경찰은 그녀의 남자친구 로우맛에게서도 상황을 들었습니다. 로우맛은 경찰에게 자신과 반호즈의 연애가 발각된 이후 자주 반호즈의 큰아버지에게 따라다니며 위협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큰아버지는 여러 번 무기를 들고 자신을 해치려 했고 그는 반호즈 가족이 매우 강한 통제욕을 가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또한 반호즈의 가족은 전통적인 중매 결혼의 관습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반호즈는 여러 번 로우맛에게 집안에서 느끼는 억압감을 토로하며 그 집을 떠나고 싶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호즈가 미챔으로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큰언니와 둘째 언니는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주선으로 자신보다 열몇 살이나 많은 낯선 남자들과 결혼했습니다. 아마도 언니들의 불행한 결혼을 보고 반호즈의 셋째 언니인 베칼은 아버지에게 반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상을 입지 않고 비교적 노출이 많은 옷을 입기 시작했습니다. 반호즈는 셋째 언니의 용기를 매우 존경하며 그녀가 매우 생각이 깊은 여성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흐모드에게는 이러한 행동들이 모두 가볍고 방탕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는 이런 행동들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셋째 딸을 자주 폭행했습니다. 몇 번은 베칼이 거의 죽을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 반호즈는 이를 목격했지만 언니를 돕기 위해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도 폭행을 당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결국 베칼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집을 떠났고 그 후로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베칼이 집을 떠난 후 마흐모드는 네 번째 딸인 반호즈에게 관심을 돌려 그녀를 가능한 한 빨리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그는 딸이 집에 있는 한 자원을 낭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반호즈도 결국 패배적인 중매 결혼의 비극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비록 그 후 이혼을 했지만 여전히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반호즈의 남자친구인 로우맛은 그녀의 실종이 가족의 명예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하며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그녀를 해쳤다고 믿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반호즈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를 불러 조사했습니다. 반호즈의 아버지 마흐모드는 경찰에게 그들이 영국으로 이주한 이후 그는 성실히 일하며 가족이 좋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딸들에게 항상 관대했고 결코 중매 결혼을 강요한 적이 없으며 딸에게 해를 끼칠 이유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반호즈의 큰아버지 아리는 경찰에게 반호즈가 이혼한 후 새 남자친구와 사귀게 되어 가족 모두가 기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반호즈가 행복하면 그 무엇도 괜찮다며 반호즈가 가고 싶으면 어디든 가고 하고 싶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반호즈의 실종과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반호즈가 남자친구인 로우맛과 도망쳤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반호즈가 일부러 실종된 것처럼 꾸며서 집을 떠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반호즈에 대한 그들의 태도는 매우 형식적이고 무관심해 보였으며 마치 그녀가 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했습니다. 그들은 반호즈가 실종된 일에 대해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그들이 이야기한 내용은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실질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경찰은 그들을 체포할 수는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 가족에게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후 경찰은 반호즈의 집 주변 이웃들을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했지만 이웃들은 모두 침묵을 지키며 반호즈의 실종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집안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조사 중 반호즈의 셋째 언니 베칼이 경찰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베칼은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 친구의 도움을 받아 반호즈와 몰래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그들은 3년 만에 재회했으며 만난 자리에서 반호즈는 결혼이 자신 의지가 아닌 아버지와 큰아버지의 강요로 이루어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녀는 결혼 전부터 남편이 집에 자주 드나들며
손님인 척하면서 자신에게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말했습니다. 반호즈는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오히려 욕만 듣고 아버지는 그녀가 남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반호즈는 너무 두려웠고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면 아버지가 더 화를 낼까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반호즈가 남편에게 제압당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를 막지 않고 오히려 묵인했으며 이로 인해 남편은 점점 더 대담해져 결국 반호즈를 성폭행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분노하지 않았고 오히려 반호즈에게 그 남자와 결혼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그 이유는 반호즈가 이미 순결을 잃었기 때문이며 결혼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비웃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 반호즈는 여전히 아무런 말할 권리가 없었고 심지어 빨래를 할 때도 무릎을 꿇고 손으로 빨아야 했습니다. 남편은 세탁기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손빨래를 하게 함으로써 그녀가 밖으로 나가 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집안에서 반호즈는 마치 노예처럼 대우받았고 남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금지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님이 집에 왔을 때 반호즈가 실수로 남편의 이름을 불렀고 그로 인해 폭행을 당했습니다. 반호즈는 끊임없이 이혼하고 싶어 했지만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이를 막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스스로 이혼을 결심하고 부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전 남편은 계속해서 집에 찾아와 괴롭혔고 심지어 그녀를 강제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베칼은 경찰에게 반호즈를 처음 봤을 때 그녀가 너무 쇠약해져 있었고 여러 개의 이빨이 빠져 있었으며 몸에는 상처로 가득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가정폭력의 결과였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반호즈의 전 남편이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번 그에게 질문을 던졌고 그가 결혼 기간 동안 폭력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불쾌하며 반호즈의 사진을 테이블 위에서 뒤집고 무엇도 말할 수 없다고만 말한 뒤 계속해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사건 발생 당일의 알리바이를 제공했으나 경찰은 그가 범인이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조사가 교책 상태에 빠졌을 때 반호즈의 셋째 언니 베칼이 다시 경찰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 이후 여러 차례 위협을 받았으며 외출할 때마다 누군가가 그녀를 뒤쫓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 사람들이 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보낸 사람들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베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그녀에게 임시 안전집을 제공하고 비밀리에 보호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반호즈의 남자친구인 로우맛은 또 다른 중요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는 반호즈의 4명의 사촌이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로우맛은 반호즈와 사귀던 초기에 이 4명의 사촌에게 자주 뒤를 쫓기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한 번은 그들이 로우맛의 집에 찾아와 반호즈와 헤어지라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반호즈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로우맛은 여전히 2명의 사촌이 자주 모습을 보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결과 반호즈의 4명의 사촌 중 2명은 사건 발생 후 영국을 떠나 이라크로 갔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여전히 반호즈의 가족이 중요한 용의자라고 여겼습니다. 경찰은 사촌들의 전화를 몰래 감청하기로 결정했고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4명의 사촌은 서로 자주 전화를 걸어가며 반호즈를 해쳤던 계획을 자랑스럽게 떠들었고 심지어 몸은 땅속에 묻었고 근처에 냉장고가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초기 증거를 확보한 후 경찰은 반호즈의 영국에 있는 2명의 사촌을 살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마치 미리 상의한 것처럼 경찰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구금된 동안 두 사람은 여전히 자신들이 반호즈를 어떻게 해쳤는지 자랑스럽게 떠들었고 이 사건의 주요 범인이 반호즈의 아버지와 큰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건 발생 3개월 후 경찰은 반호즈의 집 근처에 설치된 대량의 감시 카메라 영상을 분석한 끝에 의심스러운 택시를 발견했습니다. 이 택시는 사건 당일 반호즈의 집 앞에서 오랫동안 멈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량 번호판을 조회한 결과 이 택시의 소유자는 반호즈의 4명의 사촌 중 한 명인 아민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택시를 추적해보았고 1월 24일 당일 택시가 미쳔에서 170km 떨어진 한스워즈까지 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그들이 반호즈의 시신을 그곳에 숨겼을 것이라고 의심했고 헬리콥터를 동원하여 택시가 주차된 주변 지역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색을 진행한 결과 한 주택의 뒷마당에서 버려진 냉장고를 발견했습니다. 반호즈의 사촌들이 전화통화 중에 시신을 냉장고 근처에 묻었다고 언급한 바가 있어 경찰은 즉시 그곳을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냉장고 근처의 땅에서 흙이 파헤쳐진 흔적을 발견했고 2m 정도 더 파자 결국 중요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의 여행용 가방이 나타났고 그와 함께 악취가 퍼졌습니다. 수사관들은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고 바즈노가 마치 태어나지 않은 아기처럼 좁은 가방 안에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옷은 이미 찢어져 있었고 가방에 묻힌 시신은 계속해서 물이 새는 배수관 근처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지역은 오래된 배수관들이 고장이 나서 물이 새는 상태였으며 그로 인해 어두운 습기 많은 환경이 시신의 부패 속도를 빠르게 했습니다. 경찰이 이 소식을 바노지의 셋째 언니 베칼에게 전했을 때 그녀는 슬픔에 잠겨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이런 결과를 받아들이기엔 너무 힘들었습니다. 바노지의 남자친구 로우맛은 이 끔찍한 소식을 들은 후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그는 여자친구의 가족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고 친가족조차 이렇게 잔인하게 그녀를 해칠 수 있다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경찰에게 악인들이 마땅히 받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간청하며 그들을 고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경찰은 바노지의 아버지 마흐모드와 큰아버지 아리에게 살해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 앞에서 두 사람은 여전히 강하게 부인하며 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마흐모드는 자신이 서양 문화를 접한 이후 예전의 사고방식을 버렸다고 주장하며 그런 비인간적인 짓을 할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바노지의 시신 사진을 그 앞에 놓자 그는 더 이상 정신적 압박을 견딜 수 없었고 결국 죄를 인정했습니다. 바노지의 큰아버지 아리도 죄를 인정했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이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바노지의 행동이 너무 가볍고 그들은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당일 마흐모드는 딸이 낮잠을 자고 있을 때 몰래 4명의 사촌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작은 아들을 위해 학용품을 사러 가야 한다며 바노지의 어머니와 작은 아들, 작은 딸을 집에서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 후 바노지의 큰아버지 아리는 4명의 사촌과 함께 집에 들어가 연약한 바노지에게 2시간 넘게 고문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신발끈으로 바노지의 목을 졸라 그녀가 숨을 거둘 때까지 계속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바노지의 사촌 아민이 운전하는 차에 실어 한즈워스로 가서 묻었습니다. 그들은 사건 후 모두 입을 맞추어 외부엔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하며 절대로 아무것도 밝히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들은 바노즈가 목숨을 잃음으로써 그녀의 영혼이 해방되고 그들의 가족 명예가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전형적인 명예살인 사건으로 사건이 공개되자마자 대중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바노즈 정의를 위해 싸우다 라는 이름의 시위가 시작되었고 바노즈의 사진이 플랜카드에 인쇄되어 사람들은 피해자에게 정의를 되찾아달라고 외쳤습니다. 사건 발생 1년 후 이 사건은 중앙형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노즈의 남자친구 로우막과 셋째 언니 베칼은 검찰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했습니다. 법정에서 경찰 증인인 베칼은 심각한 위협과 협박을 받았으며 심지어 방청석에서 그녀를 향해 고함을 지르며 배신자라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베칼의 안전을 위해 경찰은 그녀가 이후 재판에 참석할 때 긴 로브와 베일을 착용하게 하고 스크린 뒤에 앉게 했습니다. 이 사건은 14주간의 심리 끝에 배심원이 만장일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마흐모드와 아리에게 살인 혐의로 유죄를 선고하고 마흐모드는 종신형에 20년 동안 가석방 없이 복역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리는 종신형에 23년 동안 가석방 없이 복역해야 했습니다. 바노즈의 한 사촌도 살인 혐의로 종신형에 17년 동안 가석방 없이 복역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바노즈의 어머니는 딸의 시신을 인계받은 후 그녀를 잘 장례 지낼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경찰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곧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게 장례식이 런던 중앙 모스크에서 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 당일 그녀는 다른 장소로 가서 경찰의 참석을 막으려 했습니다. 경찰이 여러 차례 추궁한 끝에 그녀는 장례식의 새로운 장소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도착했을 때 바노즈의 시신은 작은 길에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고 그녀의 어머니는 전혀 장례를 치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요청에 의해 바노즈는 서튼 소재의 한 묘지에 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머니는 바노즈에게 마지막 예의를 차리지 않았고 묘지 구입 비용조차 지불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 6월 한 교회에서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바노즈를 위한 추모식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여전히 참석하지 않았으며 한 여성 인권단체가 그녀를 위해 묘지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 4년 후 바노즈의 2명의 사촌이 이라크에서 영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두 사람은 살인죄로 각각 22년과 21년의 종신형을 선고받고 가석방 없이 복역하게 되었습니다.
2년 후 마지막 사촌은 신체 유기 혐의로 8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로써 사건은 일단락되었지만 악인들은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노즈가 세상을 떠난 이후 그녀의 남자친구는 깊은 우울증에 빠져 계속해서 괴로워했습니다. 결국 사건 발생 10년 후 그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사건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명예살인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유엔 인구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매년 발생하는 명예살인 사건은 5,000건에 달하며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건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무고한 여성들이 그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명예살인은 단지 잔인한 범죄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간성과 사회 정의에 대한 배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비극은 여전히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세요. 저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연말 어느 날 오후 17살 제니스는 겁먹은 채 바르르 떨며 침실 침대 밑에 숨어 있었습니다. 문 밖에는 한 자매가 절망에 빠져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제니스의 언니와 남동생이 가면을 쓴 세 남자에게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니스는 숨을 죽여 부모님에게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10여 분 후 아버지 크루즈가 급히 집으로 돌아왔을 때 두 아이는 이미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사건은 공포영화 오펀의 실제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구아드 일가족은 필리핀의 무랑 코타바토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남편 크루즈는 고등학교 교사이며 아내 로벨라는 초등학교 교장이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똑똑하고 철든 3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5 식구의 삶은 행복하고 화목하였습니다. 그러나 크루즈는 자신의 인생이 2021년 12월 10일에 완전히 파괴될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크루즈는 아내의 학교에서 책상과 의자를 수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구의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크루즈, 빨리 집에 가봐.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 크루즈는 아주 의아해하며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하여 자녀들에게 전화하였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는 잔뜩 긴장하여 심장박동이 빨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집에 있는 귀중품보다 아이들의 안전이 더욱 걱정되었습니다. 오후 5시 15분에 크루즈가 집 문 앞에 도착하였는데요. 대문 앞에 붉은 흔적이 묻어있는 담요와 흉기가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크루즈는 갑자기 안 좋은 예감이 들어 앞문을 열려고 했지만 잠겨져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두드리며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루이스, 구엔, 제니스, 애타게 불러보았지만 주인은 조용했고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얼른 뒷문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순간 그는 평생 잊지 못할 한 그림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18살 딸 그웬은 침실과 가까이 있는 곳에 쓰러져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붉은 액체가 가득하며 몸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6살 아들 루이스도 누나와 같이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충격에 빠진 크루즈는 갑자기 셋째 아이 제니스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안 곳곳에서 제니스를 찾아다니며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크루즈는 2층으로 올라가 딸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이때 침실 문이 갑자기 살짝 열리더니 공포에 질린 눈이 크루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한 소녀가 울면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제니스였습니다. 크루즈는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으며 통곡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막내 아이가 살아남았습니다. 제니스는 얼굴이 창백해 보이며 온몸은 겁을 먹어 잔뜩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하고 제니스는 눈물을 참으며 사건을 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언니 그웬과 침실에서 수다를 떨고 있었는데 갑자기 루이스의 비명이 거실에서 울리는 걸 듣게 되어 두 사람은 바로 거실로 달려가 상황을 살폈습니다. 복면을 쓴 세 남자가 루이스를 때리는 걸
목격하게 됐습니다. 강도 중 한 명이 그녀들을 발견하여 바로 뒤쫓기 시작하자 두 소녀는 바로 몸을 돌려 도망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니스가 앞서 달려 방 한 칸으로 달려들어갔지만 언니 그웬은 남자에게 잡혔습니다. 제니스는 할 수 없이 방문을 닫고 범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침대 밑에 숨어 어머니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SNS에 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라는 게시글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진술은 강도가 집에 침입하여 발생한 사건 같았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후 현장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안은 아주 어수선하였어요. 거실한 붉은 자국은 이곳저곳에 묻어있고 맥주병이 깨져 유리 조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근처에는 범행 도구로 보이는 야구방망이와 망치, 그리고 날카로운 흉기가 있었습니다. 현장에 파괴된 정도를 보면 여러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집안의 귀중품은 온전했습니다. 그저 두 피해자의 핸드폰만 없어졌습니다. 실외 수사 중인 한 경찰이 주택 근처의 도랑에서 비닐봉지를 발견하였는데요. 안에는 붉은 흔적이 있는 남성복과 속옷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후 더러워진 옷을 벗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건 범인이 준비를 충분히 했다는 건데요. 일반 강도 사건과 달랐습니다. 크루즈의 아내 로벨라도 문자를 받고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게 된 그녀는 순식간에 다리에 힘이 빠져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녀는 누가 10대의 아이들을 숨지게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두 피해자의 몸에서 무수히 많은 상처를 확인했는데요. 흔히 원한 범죄에서 나타나는 피해 패턴이었습니다. 경찰은 집안에서 잃어버린 재산이 없는 거로 보아 사건이 입실 강도 사건이 아니라 징후로 인한 상해 사건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크루즈와 그의 아내는 모두 교육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평상시 사람들에게 친절하여 누군가에게 원한살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로벨라는 본인의 형제자매가 그녀의 땅에 욕심을 내어 토지 소유권 문제로 가정 분쟁을 일으킨 적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친족 간 분쟁으로 이 정도로 보복하지는 않을 거라고 추측하였습니다. 로벨라는 마당에서 걸으면서 생각에 잠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그녀는 현장의 범행 도구인 야구방망이와 망치를 회상하며 본인의 집에 있던 물건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야구방망이는 아들 루이스의 것인데 항상 그의 침실에 보관됐습니다. 그리고 망치는 세탁실 서랍에 보관해뒀는데 아들도 그 위치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럼 범인은 어떻게 알게 된 것일까요? 그녀는 경찰에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하자 경찰도 사건이 심상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경찰 당국은 바로 엘리트들만 뽑아 특별 실무팀을 꾸려 사건을 수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심지어 물랑시 시장과 인근 투로난시 시장은 5,000달러, 하나로 약 637만 원의 현상금을 범인을 찾은 사람에게 지불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크루즌의 자매가 집에서 참변을 당했다는 소식에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들에 대한 사건이 SNS에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유일하게 살아남은 아이에게 쏠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녀가 누구고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그녀만 살아남았는지 그웬과 제니스는 가족 친구의 모임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날 세심한 그웬은 어린 두 아이를 돌보고 있는 웃음이 아름다운 어린 유머를 보게 됐습니다. 그웬은 그녀와 나이가 비슷한 것 같아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얼마 안 돼 금세 친해졌습니다. 소녀는 그웬에게 본인의 이름이 제니스라고 하며 부모는 그녀가 아주 어렸을 때 돌아가시고 고아가 되어 가끔 아르바이트를 하며 복지 혜택으로 살아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웬과 루이스가 부럽다고 하였습니다. 또 본인의 미래에 대해 걱정하기도 하였는데요. 곧 18살이 되어 미성년자에 대한 구조조치가 중단되면 본인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며 또 가사도우미 일이 끝나게 되면 노숙자가 될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제니스의 비참한 처지를 듣고 그녀를 매우 동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소녀의 우정은 접촉할수록 강해졌습니다.
그웨는 제니스에게 가정의 따뜻함을 알려주고 싶어 부모님에게 제니스를 입양하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딸의 갑작스러운 요구에 크루즈 부부는 당황해하며 거부했었습니다. 두 부부가 평상시 좋은 일을 해왔지만 곧 성인이 될 소녀를 입양하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였죠. 하지만 그웬이 고집을 부릴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 루이스도 누나를 도와 힘을 보탰으며 심지어 본인의 침실을 제니스에게 양보하고 본인은 소파에서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크루즈 부부는 자식들의 선한 마음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결국 제니스를 입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4인 가족은 5인 가족이 되었습니다. 제니스가 그들의 가족이 되고 활발한 성격과 부지런함으로 그들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웬과 루이스와도 사이좋게 지냈는데요. 특히 그웬은 그녀를 친동생처럼 여겼습니다. 크루즈와 아내도 진심으로 그녀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것도 항상 순조로운 게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크루즈는 자신이 저금통에 둔 $200, 하나로 약 26만 원이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돈을 본 적이 있냐고 물어봤고 또 집안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전히 현금을 찾지 못했습니다. 항상 검소한 크루즈는 다시 소파 쿠션, 매트리스와 카펫, 그리고 옷장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제니스의 책가방을 들었는데 책이 없는데도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크루즈는 책가방 안을 살펴봤는데요. 책가방의 바닥에 중간층이 꿰매어 있는데 안에는 현금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크루즈와 아내는 바로 제니스를 불러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제니스는 매우 미안해 보였습니다. 심지어 울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항상 불안감이 느껴져 언젠가 쫓겨날 것 같아 두려워서 충동적으로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의 우는 모습을 보고 크루즈와 아내는 제니스를 용서하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은 일반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사랑만이 그녀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죠. 12월 10일은 크루즈와 아내에 대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제니스가 이날 아침 처음으로 그들을 엄마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양부모에게는 엄마 아빠라는 호칭만큼 더 만족스러운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랑스러운 양녀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을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크루즈는 범행 당일에 제니스를 찾았던 장면을 다시 회상하였습니다. 그는 겁먹은 제니스를 품 안에 꼭 끌어안아 달렸는데요. 그 당시 그녀의 머리는 젖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기다리고 있을 때 그녀에게 왜 전화를 받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제니스는 본인이 너무 무서워서 뜨거운 물로 샤워하느라 전화를 받지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크루즈는 의아해했지만 깊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확실히 많이 수상하였습니다. 아내 로벨라도 사건 당일 오후 2시에 제니스의 구조 메시지를 받고 바로 제니스에게 전화하여 무슨 일인지 확인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니스는 경찰에게 문자를 엄마에게 보낸 후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왜 경찰에게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제니스가 한 거짓말은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법의학 검사 결과 피해자의 몸에는 수많은 상처가 있었는데요. 범인의 잔인함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더욱 중요한 건 피해자가 숨진 시간은 제니스의 자백과 모순되었습니다. 제니스는 3명의 범인이 남동생을 숨지게 하고 언니를 공격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의학 검사 결과에 의하면 언니의 혈흔은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마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남동생의 혈흔은 굳지 않았는데요. 분명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인 제니스는 용의자로 주목받게 됐습니다. 네티즌들도 SNS의 힘을 빌려 더 많은 의문점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중 가장 의문스러운 건 제니스가 언니와 남동생이 연이어 숨지게 됐는데도 침대 밑에 숨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문자를 편집하였으며 심지어 우는 이모티콘까지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분 후에 그녀는 SNS의 프로필의 성을 마구와드에서 피로 수정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본인의 생명이 위협에 빠졌을 때 아주 침착하게 프로필을 수정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인터넷에서 제니스에 대한 비난이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경찰이 네티즌들에게 냉정하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범인으로 단정지어선 안 되기 때문이었죠. 네티즌들이 점차 진정되자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사건 발생 6일 후 제니스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로 가 자수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제니스는 항상 그웬을 부러워하며 질투하였습니다. 그녀는 그웬이 가지고 있는 부유한 가정과 친절한 부모, 귀여운 남동생, 그리고 뛰어난 성적 등을 질투해 왔습니다. 제니스가 그웬의 가족이 됐는데도 질투심은 사라지지 않고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녀는 본인이 무엇을 해도 그웬과 루이스를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5인 가족이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 크루즈 부부는 제니스를 빼고 그웬과 루이스만 데리고 사진을 찍어 그녀를 외롭고 질투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의 삐뚤어진 마음이 점점 더 커져 그웬과 루이스를 해칠 계획까지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니스는 2명의 남성 친구를 불러 필리핀 전체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녀가 다정하게 불렀던 엄마 아빠라는 호칭이 삐뚤어진 욕심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순진해 보였던 17살 소녀가 이런 악독한 사람일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사람들을 더욱 충격에 빠뜨리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제니스는 고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부모 미셸과 후아니토는 아직 살아 있었고 심지어 형제 자매도 있었습니다. 제니스는 어머니와 연락을 주고받았지만 왠지 모르게 8년째 밖에서 헤매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사회복지개발부는 줄곧 그녀에게 구제 지원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 직원은 제니스가 심각한 심리적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하여 그녀에게 여러 차례 심리 상담을 해준 적이 있었습니다. 제니스의 공범자 중 한 명은 말리라는 17살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2022년 초에 체포되었고 다른 한 명의 공범은 듣기로 제니스의 17살 남자친구였으며 밀수품 판매 전과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습격 중 그가 거주한 곳에서 그웬의 핸드폰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지금 현재까지 체포되지 않았습니다. 2022년 5월에 카바칸 지방법원의 재판에 따르면 제니스는 18년에서 32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녀의 공범 말리는 21년에서 37년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범행을 저지른 나이가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최고 법원에서는 그들이 21세가 될 때까지 사회복지개발부에 임시로 구금하게 하였습니다. 현재 두 사람은 각각 말랑과 키다파완의 사회복지개발부에 감금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선을 한 가지의 보약으로 영혼의 상처를 헤아릴 수 있다고 하지만 때때로 선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치료할 때 본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은혜를 원한으로 갚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듣고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은혜를 베풀 용기가 아직 남아 있으신가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 민박이라면 다들 잘 알고 계시죠? 화려한 호텔과 더불어 인테리어가 특이하고 가격대가 저렴한 민박도 최근 많은 여행객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민박이 안전하지는 않았습니다. 대만에 예쁜 인테리어로 유명한 민박이 있었는데요. 사람을 감금하는 무서운 장소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민박집 주인은 19명을 연달아 숨지게 했는데요. 심지어 경찰조차 그의 범행을 감싸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오늘은 대만의 한 민박에서 발생한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8년 1월 2명의 보험조사원이 타이베이시 경찰서에 찾아갔습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보험회사의 직원인데 같은 피보험자의 사건에 대해 의심이 되어 경찰서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피보험자는 양건창이라고 부르며 사건 당시 33세였습니다. 그는 2007년 12월 15일에 하나로 총 21억 원이나 되는 보험을
두 보험회사에 가입하였는데 보험 가입한 지 하루 만에 숨지게 됐습니다. 수상하다고 느껴진 두 보험회사에서는 직원을 파견하여 경찰서로가 조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건창의 아버지도 그들과 함께 경찰서를 방문하였는데요. 그도 뭔가 수상하다고 느껴진 거였습니다. 양건창은 그와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인데 어릴 적에 소아마비를 앓아 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는 전처와 이혼하고 새로운 가정을 갖게 되어 건창은 집에 있는 게 불편하여 집을 떠나 독립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고정된 거주지가 없고 또 오랫동안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여 수입도 없어 얼마 안 돼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건창의 아버지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보험사 직원을 통해 알게 됐습니다. 그는 아들이 평상시 돈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행을 갔다는 말에 의심이 되어 가게 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아들이 불과 몇 개월 전인 11월 20일에 혼인신고를 했다는 겁니다. 심지어 여행 전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는데 수익자는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며느리였습니다. 그들의 진술을 듣고 경찰도 수상함을 감지했습니다. 보험조사원은 또 건창의 아내는 연옥상이라고 하며 아주 예쁘게 생긴 여자라고 말했습니다. 옥상과 건창은 사우동의 집이라는 민박집에서 일해왔는데 옥상의 말에 의하면 그들은 직장에서 만나 사귀게 됐으며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건창이 뛰어난 능력으로 결혼 전 주임으로 승진을 했으며 또 결혼 후 회사 복리로 중국 황산 오일행 혜택을 받았습니다. 여행 혜택을 받은 사람은 양명장과 송진재라는 동료 2명도 있었습니다. 건창 부부는 여행 출발 전 공항에 있는 두 보험회사의 카운터에서 여행자 보험을 가입했는데요. 하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로 건창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지게 됐습니다. 옥상은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전부 준비하여 보험사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상황 설명을 했는데도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결혼한 남편을 잃게 되어 누구보다도 슬픈데 보험회사에서는 오히려 본인을 의심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녀는 보험회사 직원에게 만약 계속 보험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매체로 연락하여 보험회사의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같이 여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보험조사원들은 같이 여행을 떠난 2명의 직원에게도 사고 관련 사항을 조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직원 복리로 여행을 떠난 거고 이잔 여행사를 통한 황산 오일행 코스라고 말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그들은 단체로 행동하다가 점심때 호텔로 돌아가 식사를 마친 후 다음 코스로 떠나려고 할 때 갑자기 황산에 안개가 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이드는 모두에게 안개 속에서 등산하면 위험하니 호텔에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이에 대부분의 사람은 가이드의 말을 듣고 호텔에서 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셋은 모처럼의 여행이니 패키지 일행을 떠나 등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황산의 스신봉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해발이 1.683m가 되는 아주 가파른 곳이었으며 다른 산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 절벽 위에 난간에 기대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우선 건창이 두 사람을 도와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리곤 건창이 사진을 찍을 차례가 되자 그는 사진 한 장을 찍은 후 담배를 피우며 다시 사진을 찍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발바닥이 미끄러져 절벽에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명장과 진재는 바로 호텔로 달려가 가이드에게 건창이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가이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숨진 건창을 찾게 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조사 후 그들에게 사고로 인한 사망통지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사건 발생한 이튿날에 건창의 아내 옥상이 황산에 도착하여 남편을 화장하고 유골과 사고 증명서를 들고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얼마 안 돼 옥상이 보험금 청구서와 기타 필요한 서류를 들고 보험사에 제출하였습니다. 건창의 동료와 아내인 옥상의 증언은 언뜻 보기엔 사고라고 믿기에 의심 가는 구석이 없는 완벽한 스토리였습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33세의 장애인이 저축도 없는데 몇 개월 만에 승진과 급여 인상,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고 거액의 보험에 가입하고 타지에서 여행을 하다가 숨지게 됐다? 아무리 봐도 뭔가 수상했습니다.
여행사 직원의 증언에 의하면 처음 옥상과 건창이 허니문 여행을 계획했었는데 얼마 안 돼 3명의 남자가 회사 복리로 같이 여행 가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드의 말로 비참한 사고가 발생했었는데도 2명의 동료와 이튿날에 도착한 건창의 아내 옥상은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고 아주 무덤덤했다고 했습니다. 또 셋이 건창의 빈소에 방문하지 않은 점도 사람들의 의심을 샀습니다. 그리고 절벽 추락 사건이라 부검을 하더라도 사고 사건인지 판단이 어려운 데다가 피해자가 화장까지 하여 사건 조사가 더욱 어려웠습니다. 물증 찾기가 어려워지자 경찰은 건창의 사회적 관계와 재무 사항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통해 건창이 동시에 여러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몇몇 회사에서는 관리직을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더 파보니 그가 근무한 몇몇 회사의 직원들의 이름이 많이 겹쳤습니다. 이상한 건 매달 월급이 입금되면 바로 이체되거나 인출됐습니다. 또 각자 직원들의 명의로 만들어진 신용카드가 여러 장 있었는데 어떤 카드는 매달 제때 돈을 갚았고 어떤 카드는 거액의 빚을 지고 신용등급도 극도로 낮아 파산 직전이었습니다. 더욱 이상한 건 직원들이 등록한 연락처와 주소도 겹쳤습니다. 고의로 만든 가짜 회사였던 것입니다. 거의 같은 직원을 둔 회사가 15개나 있었는데 경찰은 이게 신용카드 사기인 것으로 추측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짜 직원 중 이현창이 있었는데 아주 수상하였습니다. 우선 그는 라오동의 집이라는 민박집 사장님이었습니다. 그리곤 대만에서 유명한 부동산 중개업체의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자였는데 사기 조직 두목인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하지만 건창이 숨진 것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는 당분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우선 옥상을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은 보험조사원으로 위장하여 그녀를 커피숍으로 불렀습니다. 옥상의 태도는 아주 완강했어요. 심지어 방송사 기사까지 불러 보험회사에 압력을 가했죠. 하지만 이상한 점은 남편이 세상을 떴는데도 그녀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옥상은 계속하여 본인은 직장에서 건창과 만나 사랑하게 됐다고 했지만 더욱 자세한 질문을 할 때는 대답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커피숍에서 만나고 있을 때 2명의 남자가 계속 그들을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커피숍을 나와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동할 때도 그들을 미행하는 것 같았었죠. 미행은 경찰에게 사건 조사의 빌미를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번호판을 통해 그 차량이 민박집 사장 헌장의 차량이라는 걸 확보하였습니다. 경찰은 본인들의 추측이 맞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헌장이라는 사람은 분명 불법단체의 주요 인원이고 건창이 숨진 거에 연관돼 있었을 겁니다. 경찰은 그들의 통화 내용을 감청하기 시작했고 통화 내용을 통해 범행 수법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주로 키우기, 감시하기, 그리고 없애기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우선 그들은 기차역과 버스 정류장 근처에 노숙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 노숙자에게 광고판 제작 등의 알바를 소개해주며 숙식 제공까지 해줄 수 있다며 노숙자를 유인하여 민박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노숙자들이 그들의 말에 속게 되면 바로 그들을 통제하여 신분을 도용하여 사기를 계획합니다. 그들은 우선 노숙자들을 가짜 회사에 입사하게 하는 척하며 회사의 명의로 그들에게 월급을 지불하여 고정적인 월급이 있는 것으로 위장했습니다. 몇 개월간 고정 수입이 생기면 그 사람의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매달 카드로 많은 돈을 긁어 최저이자만 지불하여 신용등급을 인상시켰습니다. 이 부분을 키우기라고 했는데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리고 때로는 2, 3년 정도 유지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등급이 오르게 되면 노숙자들의 명의로 거액의 대출을 신청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사기친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하여 수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은행의 대출금은 당연히 갚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단서에 따라 여러 피해 은행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대충 계산해도 불법 단체에서 이런 방식으로 몇 년 사이에 하나로 최소 43억 원의 거액을 사기쳤습니다. 이 헌장 등이 금융사기를 친 건 확실했지만 건창이 숨지게 된 것과 또 어떤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정확한 답을 찾지 못했지만 도청한 대화 내용을 통해 다른 몇 개의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우선 불법 단체의 두목은 헌장이 맞았습니다. 그는 자주 전화로 부하에게 일을 시켜왔습니다. 그리고 헌장이 얼마 전에 투자에 실패하여 급히 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적이 있어 건창을 해쳐 보험금을 취득하는 동기가 있었습니다. 또 헌장과 옥상은 사실 연인 관계였습니다. 이제 건창이 숨진 이유를 추측할 수 있겠죠? 하지만 추측은 추측일 뿐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경찰은 금융사기 혐의로 라오동의 집으로 가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동의 집은 신타이페이시의 단수 거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가 잘 되어 있고 가격도 저렴했으며 단수 거리의 풍경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좋은 위치를 차지하여 여행객 사이에서도 꽤 유명했습니다. 민박은 옛날 거리에 있는 건물에 4층부터 7층까지 있었습니다. 4층은 사무실이었고 5, 6층은 고객실, 그리고 7층은 직원들의 기숙사였습니다. 경찰이 민박에서 수사할 때 4층 사무실에서 대출 신청 서류를 발견하였습니다. 민박의 고객실은 방이 넓고 햇빛이 잘 들어오며 또 깨끗했는데 별로 특이한 점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7층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처음 몇 개의 침실은 아래층보다는 좀 투박했지만 직원 기숙사라 이상한 곳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709호실에 앞으로 가게 됐습니다. 709호실의 방문이 잠겨 있어 경찰은 직원 송진재를 불러 문을 열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709호실은 그냥 창고라며 볼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끼게 되어 송진재의 길을 빼앗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요. 2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5명의 사람이 갇혀 있었습니다. 그들의 안색은 창백했고 매우 말라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심지어 알몸이었습니다. 사람이 들어온 걸 보고 그들은 무서워하며 머리도 감히 들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신분을 밝힌 후 무거운 커튼을 열고서야 방 안의 전체 상황을 자세히 볼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밖에 없었고 베개와 이불은 이미 곰팡이가 쓸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들은 경찰에게 자신의 겪은 일을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타이베이, 신베이, 타오이현 등 지역에 있던 노숙자였습니다. 헌장과 그 일행들이 일자리와 숙식 제공을 빌미로 민박집에 데려와 709호 방 안에 가두었습니다. 노숙자들은 문 밖에 있는 냄새나는 냉장고를 가리키며 자신들의 음식이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여러 개의 끈적한 액체가 들어있는 봉지가 있었는데 심한 썩은 듯한 냄새가 났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했죠. 바로 아래층의 객실은 깨끗하고 넓어 관광객들이 여유로운 휴가를 즐길 수 있었고 그들의 바로 위층에는 짐승보다 못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누가 상상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갇힌 사람들이 이용 가치가 없어지거나 중병에 걸리게 되면 공원에 방치되어 숨지는 날만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실 노숙자들이 갇혀서 산 지 이미 2년이 넘었는데 그들은 도망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709호실에서 도망간 사람 중 단 한 명도 살아있지 않았고 또 그들이 도망친다고 한들 갈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709호 방을 확인한 후 바로 이현장, 양명장, 연옥상, 그리고 송진재 등 4명의 용의자를 체포하였습니다. 그들은 또 709호실에서 다른 10여 명의 신분증도 찾게 됐습니다. 이건 분명 피해자가 더 많다는 뜻이었습니다. 악성 사건이지만 물증이 별로 없고 또 용의자 몇 명이 서로 말을 맞춘 적이 있어 경찰은 검찰 측과 상의한 후 4명의 용의자에게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전부 탐지기에 통과하지 못했는데요. 여전히 본인들의 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 발생 현장이 황산이라 증거 수집이 어려웠고 피해자도 화장되어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몇 장의 사진으로 단서를 얻게 됐습니다. 사건 현장에서 찍은 사진들이었는데요. 그 당시 명장과 진재는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게 제출하며 건창이 사고로 절벽에서 떨어졌다는 걸 증명하였습니다.
사진은 총 6장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로 첫 번째 사진은 건창이 찍은 명장과 진재가 같이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진은 건창의 독사진이었습니다. 용의자의 진술에 건창은 사진 찍을 때 담배를 피우다가 절벽에서 추락한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사진은 건창이 추락하고 나서 찍은 사건 현장의 사진이었는데 두 번째 사진은 거의 비슷했고 각도만 조금 달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사신봉 산의 절벽을 찍은 건데요. 바로 이 사진 안에 아주 큰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동료가 절벽에서 사고로 추락했는데 정상이라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거나 또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겠죠? 하지만 그들은 카메라를 들어 초점까지 맞춘 다음 사건 발생지의 풍경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여 다른 각도로 사진을 찍고서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매우 수상했습니다. 마치 사진을 찍은 사람이 피해자 건창이 추락할 걸 알고 그 과정을 사고라고 증명하기 위해 찍은 사진 같았습니다. 그래야 보험회사에 배상금을 요구할 때 자신의 증언을 증명할 수 있어서였겠죠. 만약 그게 아니라면 사진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경찰이 명장과 진재에 대해 압력을 가해 심사하는 동안 옥상에게도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경찰이 아무리 뭐라고 해도 무표정으로 본인의 말만 했습니다. 노숙자들을 감금한 건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그녀가 거짓말 탐지기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했을 때 옥상은 본인은 사건을 알고 있었지만 직접 참여한 적이 없다고 하며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사건 관련 계획을 알게 됐다고 진술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죄를 다른 사람에게 밀며 본인은 그냥 협조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 옥상을 통해 단서를 얻기 힘들 거라고 느껴진 경찰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경찰은 옥상의 일기와 SNS의 모든 게시글을 확인했는데요. 그녀가 "넌 하늘에서 잘 지내고 있어? 너무 보고 싶어" 라고 적은 글을 발견했습니다. 경찰 조사 후 "너는" 그녀가 키웠던 애완견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집에는 아직 4마리의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그녀의 약점이 애완견이라고 판단하여 그녀에게 본인이 키우고 있는 강아지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질문을 듣고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어떻게 됐는데요? 어떻게 됐냐고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은 옥상에게 강아지들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경찰이 직접 가서 강아지를 돌봤다며 그들이 강아지와 함께 찍은 사진까지 보여줬습니다. 사랑하는 강아지들이 무사히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알게 된 그녀는 본인이 알고 있는 모든 일을 경찰에게 얘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돼 명장과 진재도 본인의 범행을 인정하였죠. 그들은 본인들이 담당하는 부분을 털어놨으며 모든 일을 계획한 사람은 헌장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헌장은 범죄 조직의 두목이었고 옥상은 그의 여자친구이며 명장은 그와 친족 관계였습니다. 사건 발생 당시 54세의 진재는 원래는 택시기사였는데 어쩌다가 노숙자가 됐습니다. 원래는 노숙자 신분으로 감금되었지만 일머리가 좋고 말을 잘 들어 곧 행동 멤버가 되었죠. 범죄 과정은 경찰이 추측한 것과 같았습니다. 건창이 옥상과 가짜 결혼을 한 후 옥상은 황산 여행을 계획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행사를 통해 허니문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출발을 앞두고 아무래도 사람을 해치는 것은 겁이나 포기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녀는 허니문 여행을 직원복지로 바꿔 진재와 명장을 지켜 건창과 같이 황산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다 2007년 12월 15일 일행 3사람은 여행을 떠났습니다. 옥상은 공항으로 배웅하러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로 약 21억 원의 보험금이 있는 여행 사고보험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재와 명장에게 건창이 돌아오지 못해야 보험금을 취득할 수 있다며 건창을 꼭 없애라고 당부하였습니다. 진재와 명장은 황산에 도착하자마자 주위 환경을 관찰하며 손쓰기 적합한 장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건창을 숨지게 했었죠. 건창이 꼭 숨져야 하는 이유는 보험 사기뿐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명의로 된 채무가 아주 많았었기 때문이었죠. 그의 신용은 오래전부터 파산 상태였습니다. 헌장은 그의 신분으로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구입했었죠. 그리고 또 다른 노숙자의 명의로 건창의 집을 구매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다시 대출할 수 있게 되어 대출 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곤 했습니다. 헌장은 건창의 명의를 통하여 대량의 대출금을 받았으며 건창은 점차 이용 가치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헌장은 마지막으로 그의 목숨으로 보험금을 취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건창의 명의로 대출한 대출금은 당연히 갚지 않아도 됐습니다. 경찰은 단서에 따라 헌장의 전처 동소영을 찾아갔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의 집에서 토지 소유권, 부동산 소유권, 보험 증권, 그리고 신용카드 장부 등의 증거물을 인멸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녀도 분명 범죄 조직 중 한 명이었죠. 일부 매체의 보도로는 헌장의 전처가 없애려는 토지권과 장부에 3명의 경찰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조된 노숙자의 증언으로 이번의 구조가 처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에 한번 구조됐었는데 헌장이 경찰 중 한 명과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는 걸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말이 끝나자 노숙자들은 다시 709호로 갇히게 됐습니다. 또 옥상도 구치소에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말조심하라고 협박했다고 했습니다. 이건 누군가가 헌장을 보호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이 무엇인지는 오늘날에도 정확히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헌장에 대한 정보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공개된 정보만으로도 헌장의 배경이 단순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유명 부동산 중개업소의 회장일 뿐만 아니라 또 압류주택 매매, 성인 서비스 호텔, 매춘 사업과 사채업까지 해왔습니다. 돈만 된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또 헌장이 체포된 후 그는 자신이 억울하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본인의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있고 은행에는 하나로 몇십억의 적금이 있으며 고급 승용차도 있어 보험 사기는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노숙자를 구금했다는 건 더욱 어처구니 없는 말이라며 709번 방은 단지 노숙자들에게 잘 곳을 마련해 준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노숙자들에게 일할 기회를 줬으며 그들도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 노숙자의 신분을 빌려 대출받은 건 높은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라며 본인의 명의로 된 부동산이 너무 많아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노숙자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창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신용 등급이 너무 낮아 가족의 담보가 있어야만 대출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건창이 가짜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험은 공항에서 강제로 가입하게 된 거고 건창이 절벽에서 떨어져 숨지게 된 건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쨌든 헌장은 법정에서 계속 본인의 범죄 행위를 부인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기타 3사람은 경찰의 고문에 가짜 증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2008년에 발생한 사건이 12년의 재판 끝에 2020년 3월에서야 막을 내렸습니다. 1심에서 헌장은 상해, 구금, 문서 위조, 사기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10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공범인 진재와 명장은 각각 16년과 14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헌장은 끊임없이 항소하였습니다. 고등법원은 2심에서 그에 대해 무기징역에서 유기징역 14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은 범죄를 자백하여 8년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진재와 명장은 감옥에서 세상을 떠나게 되어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이 범죄 조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감사합니다.